귀신들도 재밌어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화 사연입니다. 구독자 요닝님께서 제보해주신 이야기고요. 제목,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 전에 살던 집 이야기와 추가로 조심스럽게 더 해드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리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믿지 않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평탄하게 살아가는 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살면서 느꼈던 거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다. 왜 나는 사람을 보면 느낌이 먼저 올까? 왜 어떤 선택 앞에서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어떤 순간에는 설명 못할 확신이 생길까? 이게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시간의 결과 같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고 사람을 유독 많이 탔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기류 같은 걸 먼저 느끼는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좋은 일보다는 피해야 할 순간들을 먼저 알아차리는 쪽에 가까웠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느낌이 이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이해하는 일도 많았다. 이런 감각을 나는 오랫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괜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고 남들보다 예민한 성격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촉이 나를 괜히 괴롭히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다. 그리고 아주 가끔 사람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들이 이 촉이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건 신기를 말하는 거겠죠. 남들은 신기라고 부르는 이 촉. 관상과 사주를 봐주는 채널을 보게 된 것도 사실 대단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한 시기였다. 이유 없이 막힌 느낌이 들 때였고 괜히 영상들을 넘겨보다가 그 채널에서 이벤트로 라이브 방송 중 관상을 봐주겠다는 공지를 봤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에이 뭐 어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하고 요청을 보냈고 정말로 당첨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내 사진을 올리게 된 거다. 가볍게, 별 기대 없이. 그냥 답답한 마음에 던진 선택이었다. 그런데 내 사진을 보던 그분의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컸다. 갑자기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고 애기 선녀가 보여. 신가물이다. 같은 말을 숨 고를 틈도 없이 쏟아냈다. 사실 그 말이 처음은 아니었다. 점을 보러 가면 늘 듣던 이야기라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싶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어깨를 털어내는 그 사람의 손짓을 보는데 괜히 내가 더 무서워져서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말은 제대로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다. 신타로를 펼쳤을 때도 흐름은 비슷했다. 카드가 너무 단정하게 나와서 오히려 말을 멈추게 됐다. 그리고 사주를 달라고 하더니 역시 그렇다며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오히려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끝내 꺼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어디서든 쉽게 말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을 처음 들은 건 아주 오래전이다. 내가 23살 때였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잠시 엄마 집에 머물던 시기였다. 그때 엄마가 점이나 한번 보러 가자 라고 하셨다. 시골 동네였는데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큰 바다가 보였다. 그 동네에는 매년 바다에서 큰 굿을 했고 그 굿을 맡은 만신무당이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갔다. 무당은 전날까지 큰 굿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굉장히 피곤해 보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나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괜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어색하고 숨이 막혔다. 무당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나에게 말하지 않고 엄마에게 말을 했다. 딸이 태어날 때부터 조상 보시기에 이쁘게 태어났네. 자꾸 조상들이 이쁘다고 만져. 어릴 때 잔병치레가 많았고 사람도 많이 탔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말했다. 애기 선녀로 태어났어. 선녀라서 이쁜 거야. 근데 신을 받을 그릇은 아니야. 나는 그 말을 그때도 크게 믿지 않았다. 그냥 그런 말을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점을 보러 갈 때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비슷한 이야기를 늘 해왔다. 2년 전 신점을 보러 갔을 때도 또 들었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 돌아가시기 전 나를 유독 예뻐해 주셨던 분들은 꼭 한 번씩 내 꿈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첫 꿈은 외숙모였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엄마는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잠시 나와 동생을 외할머니 댁에 맡기셨다. 적응할 때까지만이야 라는 말과 함께. 낯설고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다행히도 외할머니와 외숙모, 삼촌 언니들이 동생과 나를 이뻐해줘서 잘 버틸 수 있었다. 그때 외숙모는 이미 당뇨의 암까지 앓고 계셨다. 학교에 입학을 하고 방학 때 놀러 가면 가발을 빗으로 조심스럽게 빗고 계셨고 머리에는 늘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다. 항암 치료를 하면은 머리가 다 빠지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스카프 같은 거나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가발도 있으시고. 이어서 그런데도 외숙모는 나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다. 내 작은 발가락을 잡아당기며 쬐끄만 발가락이 포도알 같다 라고 하며 따먹는 신용을 하곤 하셨다. 그 장난이 싫지 않았고 나는 그 손길이 좋았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식 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외숙모 꿈을 꿨다. 꿈속의 외숙모는 엄청 화려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몸이 가볍다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셨다. 머리숱은 풍성했고 늘 곱게 바르시던 핑크색 립스틱도 그대로였다. 아프던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저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집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침 7시쯤이었을까?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아이고 어떡해 하시며 지금 가겠다고 했다. 아빠에게 말을 전하고 우리를 챙겨 데려간 곳은 장례식장이었다. 외숙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꿈이 참 이상했다고만 느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꿈은 잊히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나중에서야 그게 작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몇 번 더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내가 느끼는 것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 중 유독 나에게 못되게 굴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람을 피우고 데이트 폭력을 당하거나 했고 못 견뎌서 헤어지고 나서 이상하게도 그들 중 몇 명은 나와 관계가 끝난 뒤 아주 큰 사고를 겪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한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지금 반신불수 상태다. 그 사람이 전 남편이다.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묘하게도 그 시점은 내 삶에서 큰 문제들이 거의 다 정리됐던 때였다. 이제는 재작년 4월쯤의 일이다. 전에 살던 그 집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이 일들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 다만 그때마다 이상한 감각이 있었다. 이 집을 나가면 이 사람은 더 버티지 못하겠다는 느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드는 그 막연한 불안감. 사실 결혼 후 행복한 신혼 시기에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다. 엄마 가게에는 자주 들르던 스님이 한 분 계셨다. 그분도 예전부터 사위가 딸 덕에 사네 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땐 그냥 웃고 넘겼다. 시주 받으려고 하는 땡 중에 립 서비스인 줄 알았다.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했고 나는 착하고 다정한 아내와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엄마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고생하며 키워주신 만큼 행복하게 살고 싶었으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잘하려고 할수록 시댁은 나를 더 옥죄어왔다. 명절 때 결혼 13년 동안 친정에 간 건 5손가락 안에 들 만큼이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란 건 그때 몰랐다. 알면서도 버틴 건 이 집을 나가면 그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혼 소송과 이사를 결심하기 직전 나는 또 하나의 꿈을 꿨다. 살던 집의 창문이 전부 깨져 있었다. 금이 가고 차갑고 파란 새벽 바람이 집 안으로 그대로 들이닥쳤다.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상가 건물 앞에 건물 2층 높이만한 빨간 머리의 남자가 서 있었다. 무서워.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몰래 보고 있는데 그가 고개를 돌려 내 쪽을 확 보려는 순간 나는 벽 뒤로 숨었고 그때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마자 든 생각은 하나였다. 아, 여기서 이사 가야겠다. 그 해까지만 해도 그 상가 2층에 있던 중국집은 장사가 잘 됐다. 나도 자주 가서 먹던 집이었고 항상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2024년에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얼마 후 이유를 알게 된 사연은 사장님이 아프셔서 장사를 그만두셨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게 무슨 뜻인지 여전히 모르겠다. 내 마음이 만든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겹친 결과인지. 다만 분명한 건 나는 내 감각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왔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는 무사히 왔다는 거. 이제는 무섭다고 외면하지도 과하게 의미를 붙이지도 않는다. 그냥 나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었고 그 감각이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순간들이 있었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느낌이 쎄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먼저 끊어내기도 한다.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일이 생길까봐. 우연이길 바라지만. 뒤죽박죽인 글이었지만 두필님을 믿고 씁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힘드셨겠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소름 돋았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닉님과 관계가 있으셨던 분들이 요닉님과 멀어지면은 꼭 큰 사고를 겪게 되는 거. 야, 이게 정말 실화라고 하니까 너무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그래도 요닉님의 그 감을 스스로 믿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험에서 계속 벗어나고 지금은 잘 살고 계신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런 벌을 받은 거네요. 만신 분께서 애기 선녀라고 하셨고 조상님들이 예뻐서 만지고 있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닉님 뒤에는 조상님들이 지켜주고 계신 거야. 근데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조상님들이 나쁜 짓을 했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열받지. 보통 이런 신기나 뭐 그런 게 약하신 분들은 뭐 그냥 지나가겠지만 요닉님 뒤에 계신 그 조상님들은 세신가 봐요. 이야기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층 높이의 빨간 머리를 한 그 남자는 뭐였을까요, 대체?